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시작을 사실상 했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는 추석인데 예년처럼은 아니라도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따뜻한 모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직전까지도 또 추석 때도 정치권 여러 이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야 두 의원님 한번 모시고 정치권의 여러 이슈들 좀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뭐 합의하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은 또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선 의원님. 박주민입니다. 아, 박주민 의원님. 예, 박주민입니다. 왜 이렇게 써져 있지? 이렇게 원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 그 담당 작가님과 PD님께서 예. 기자님이 저를 무척 좋아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인지가 예.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역시 변호사 출신이라서 예, 여러 가지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면으로 반박을 해주시는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은 사사건건 출연하셨다가 지금 다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예. 분장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해요. 원고는 사실 먼저 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고 문제들을 좀 고민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할게요. 추석 이후까지도 이 문제, 이 이슈는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리고 나는 왜 이 문제가 꼭 사실, 진실도 다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밝혀지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선순위,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 경제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씩 한번 따져서 서로 간에 뭐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또 국회의원님들이시라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혜진 의원님부터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준비 땡 됐습니다. 예, 하시죠. 멀리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문제가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군복무 문제 다 중요한데, 국가의 안위, 또 국민의 생명 재산, 결국 이제 안보 문제인데, 추석 앞두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북한이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서 잘못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뭐 형식적으로는 시인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잘못한 것이고 그 경위는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 돌아가신 분, 그 가족, 또 충격을 받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북한이 또 어떤 마음인지,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추석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름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푸근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추석 상에도 또 올라가고 추석 끝나고 돌아와서도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길게 갈는지 빨리 매듭이 지어질는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고 그와 연동해서 우리 정부 또 청와대의 이 태도, 대처 방법에 달린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뭐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실망하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그래서 다음에 혹시 나올 기회 되면 이 문제로 다시 토론 안 해도 되면 제일 좋죠.
예. 박주민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예.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피격당하신 분의 그 유해 시신이 좀 수색이 돼서 발견이 되면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남북의 공동의 어떤 노력과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아마 이제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국정감사, 그 다음에 예산 관련된 논의, 그 다음에 입법 관련된 논의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 그 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관련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경제적 이슈이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조사는 우리는 하고 싶어하고 집권여당이나 청와대도 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북한이 응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 뭐 어떻게 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서 이게 참 난감합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잘못이었어요. 그건 다 인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사과를 했어요. 그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과 우리가 정상 간에 친서도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전통문도 내려보냈고 그런 채널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다가 이 문제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공동조사를 해서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게 특히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이 의혹이 남지 않게 사실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가장 깔끔하죠. 설득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 문제가 계속 불씨가 남아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힘을 못 실어주게 된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계속 긴장 관계 가야 되고 뭐 코로나 방역이든 또 뭐 경제 회생이든 또 대북 제재 완화든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그거를 설득을 해야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려면 거기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야 뭐 코로나 때문에 겁난다. 뭐 또 우리 영해에 남한 사람들 들여놓는 거 이거 별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는 좀 창피스럽고 또 밑에 사람들도 처벌하려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 입장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인생사에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걸 덮었을 때 더 큰 남북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대승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을 해야죠. 북한이 참 그렇게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북측의 독자적인 사실관계 조사 계속 요청을 하겠죠. 우리의 독자적인 사실관계 조사는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공동조사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그 요청도 곧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쉽지만은 않겠죠. 뭐 지금 북측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뭐 친서를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마치 사이가 좋고 막 대화가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렵고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아시겠지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뭐 그렇게 대화가 원활하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인데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이 문제에
여기까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박주민 의원께서 제기하신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 중요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안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규모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적되어 왔었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경제 주체 간의 시장 내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지배 구조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공약이 사실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았었고 그런 게 그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 돼 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신 김종인 대표도 이 법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제대로 된 성장과 발전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요 족쇄 같은 요걸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을 합쳐서 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진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요 시기가 지나면 또 굉장히 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임기가 뭐 정해진 건 아니라지만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내년부터는 또 대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경랑이 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게 좀 풀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예. 풀릴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다른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의견들이 좀 갈립니다. 저부터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 간의 힘의 균형, 또 경쟁의 공정성, 그것과 더불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그걸 통한 경제 성장,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제 후자 쪽이 더 강했죠.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고, 성장도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쟁의 공정성이라든가 또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유보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어느 선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특히 IMF 97년도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의 왜곡을 바로 펴고 또 경쟁의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그걸 하는 것이 필요한 그 제도 도입이냐? 첫째는 구체적으로 뭐가 안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제도 도입이냐 하는 거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그 바닥에 있는 경제를 살려내고 다시 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 반대 작용을 하느냐, 이 고민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기업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지난 한 10여 년간 너무나 많은 주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회의가 든다. 이렇게까지 해서 기업하면 뭐 하나. 기업 정리하고 편하게 살고
자녀에게 또는 저기 재산 나눠주고 예. 아니면은 계속 기업을 해야 된다면 외국에 나가서 하고 기업의 활동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외국에 나가서 하고 이런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하는 제 친구 후배들도 똑같아요. 그 현상을 제가 10여 년간 지금 보고 있고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가 나쁜 상태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거의 뭐 빈사 상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를 기업들에게 이렇게 씌우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순기능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업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경제 상황, 일자리 상황 뭐 다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게 상법 개정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업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기업 방어하는데 경영권 방어하는데 또는 정보 보호하는데 또 소송 막는데 소송 대응하는데 이런데 자산 돈 들여야죠. 인력 들여야죠. CEO부터 임원들까지 그거 다 그쪽에 에너지를 쏟아야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해야 될 이게 골몰해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인데 맨날 소송 대응하느라고 그 신경 팔리고 불려가고 조사받고 돈 거기다 쓰고 그리고 헤지펀드 같은 데 공기업으로부터 경영권 보호하기 위해서 또 돈 쓰고 거기 또 그 내부 그 보호 시스템 만들어내느라고 골몰하고 정보 유출하는 거 막느라고 골몰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지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좋아지지 않는 거죠.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사실은 지금 당장 거론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똑같은 거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든지 또는 기업의 어떤 이사들이 전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를 가능하게 하면서 재원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낭비 안 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된 재판에서도 나왔지만 소위 말하는 그 경영권 방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오히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도록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삼성이면 삼성, 뭐 그런 대기업들이면 대기업들의 합리적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더 보장해 줄 수도 있고 기업이 투자하는 쪽으로도 보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경향이 되면 좀 더 원활하게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해묵은 논쟁을 이제 좀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IMF나 이런 데서도 권고하는 걸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보호를 좀 약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보호할 필요 없다. 자꾸 이제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들 보호하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 진출을 못 하거든요. 그게 혁신을 막는다는 평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됐었던 비합리적인 제도들은 조금 걷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안 하면 새로운 규제인 것 같은데 미국 자본주의랄지 유럽 자본주의랄지 상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노동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연성이 보장돼 있고 정부 규제라든가 각종 그 규제 장치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은 자유롭게 해주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계속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안이나 정부가 만들어내는 법안이나 지자체들이 만들어내는 뭐 조례나 다 규제입니다. 규제만 있다. 뭘 도와주거나 풀어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장은 주 52시간 그것도 기업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어제도 그 서울대 교수가 그 산학 그 학교 안에 만든 기업, 산학 협동기업 같은 것, 그거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원들은 지금 이건 코로나도 관계가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연구원들은 밤잠 안 자고 이거 빨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위법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규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 큰 규제 하나 들어온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 관련해서 주 52시간을 강제하는 거는 그거는 대표적인 규제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다.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다 돌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큰 규제, 경제 활동의 자유를 꽉 쬐는 큰 규제 세 개가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비정규직 강제 이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 기업이니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 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이전에 쌓여온 규제들만 해도 정말 이 숨이 막힐 지경이라서 외국 나가거나 사업 접거나 그런 게 지금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그 소주성이라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또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하고 공정경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입한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뭐 제가 직접 기업을 안 해봤으니까 그 입장하고는 다르겠지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소연하. 저한테 저기 엄살을 부릴 일은 없거든요. 매출이 제 친구 사상공단에 있는 제 중학교 동기는 한 매출 이게 저 신발 깔창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인데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고 매출도 3분의 1로 줄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이걸 넘겨줘가지고 미래가 있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 그런 조그마한 기업부터 큰 대기업까지 만나보면 똑같아요, 다. 엄살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제가 국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 경제가 피폐해졌을 때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대기업들, 재벌들, 재산 돈 좀 벌어놓은 사람들 피해 갑니까? 중산 서민들, 빈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저는 재벌 걱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어놓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겠죠. 그런 사람들 살 길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도. 먹고 살 거 다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되고.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52시간제 근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슈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공정경제 3법하고 이게 딱 연결되는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는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상법 개정안에서 이제 집중투표제 같은 거 도입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권이 좀 세진다. 그럼 소수주주들은 그 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회사가 더 잘 경영돼서 자기네들도 이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데 담겨 있는 내용이 통과되면 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 논리가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만든다든지 또는 정말 그 재벌이라고 불리는 특정 어떤 지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조혜진 의원님은 개천절 집회 예. 예, 오늘 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 시점이 안 돼서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천절 집회는 그 해야 된다. 해야 된다면 그 전에 1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소액주주들 이렇게 중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 잘 돼서 거기서 이제 배당을 많이 받든지 뭐 주식 차익을 기대하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냥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치고 빠지는 펀드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헤지 펀드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인데 배당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 뭐 회사를 아예 그냥 뭐 다른 데 넘겨버린다든지 예. 이 회사가 오래 계속 발전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묵혀두고 10년, 20년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장기 차익을 노리고 전 세계 이 자본을 왔다 갔다 하는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방비 상태로 우리 기업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하고 개천절 집회는 전 반대인데 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뭐 드라이브 스루 이것도 안 했으면 안 한 짐에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규제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거는 정부가 그 제가 반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고 예. 민주주의의 그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 관련해서 예. 그 개천절 집회나 그 전에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예. 주요한 그 워딩이 예. 문재인 정부는 독재 정부다. 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예. 뭐 이런 워딩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김정은 정권의 무슨 뭐 충복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예. 의원님께서는 그런 워딩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표현은 뭐 세련되지 못하거나 정제되지 못하거나 막 여러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 또 갈등이나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건 저도 유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오해도 또는 역공도 받을 수가 있고 예. 나라의 중심을 이렇게 잡는 이 중간층, 중도층으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유로 해서 흔히 광화문 집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집회를 계속하는 것이 그분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나라 만드는 거, 나라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물론 그 다 일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앞에 서서 무책임한 행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가 그냥 나라 걱정하는 보통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마음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계산 때문에 왜곡한다고 해야 될까? 그거는 전 동의 안 되고 그리고 평범한 애국심으로 나온 국민들이지만 그 집회의 결과가 결국은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기 나와 있는 분들끼리만 자기 확신을 계속 그냥 뭐 그 공유하고 강화시키면서 그 생각의 공감대가 확산이 안 되는 거. 다 같이 다른 분들도 거기 안 온 분들도 똑같이 나라 걱정하면서 거기에 힘을 모으도록 해야 그게 자기들이 희망하는 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을 좀 변해야 됐나? 우리끼리 예.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뭐 말 안 해도 서로 다 통하는 이야기 반복해서 하는 거는 나라를 못 바꾼다. 본인들이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나라 못 만든다. 우리끼리에는 광화문 집회와 국민의힘이 같은 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예. 생각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분들까지 동의하기를 기대하진 않지만 중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나라를 바라보는 걱정하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의 주장에 공감이 될 수 있어야 나라의 변화가 온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국민의 힘이죠. 그래서 무작정 광화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 나라 걱정 때문에 나와 있는 국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무작정 같이 못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문제인식의 차이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하실 만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장과 나라 걱정이 얼마나 더 확산될 수 있는 것인가
중간에 있는 분들, 상식적인 분들, 또 합리적인 분들, 균형감을 가진 분들이 우리 생각에 어떻게 공감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나라 걱정을 하시죠? 나라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우리 안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 포괄적으로 하면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기본 베이스에서는 서로 공유 공감대가 있는 분들도 민주당 안에 꽤 많이 계시고, 그렇게 느낍니다. 개천절 집회에 관해서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개천절 집회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집회에 대해서 이제 금지 명명을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뭐 공격적이라거나 또는 그 표현이 거칠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지금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만약에 다른 이유였다면, 정부를 너무 세게 비판해, 또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비판해라는 이유였다면 저라도 나서서 정부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제가 표현의 자유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변호사 시절을 지냈었고, 집회에 관련된 자유를 위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도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감염병 위험이 실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집회를 통해서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와 좀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소수의 분들은 이 감염병 위험부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방역 노력이라든지 실효성 이런 것들을 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빌미로 특정한 정치 세력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쪽으로까지 생각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실질적인 위험이 있고 특히 병 특성상 집회라든지 밀집되게 뭔가를 하면은 확산이 되는 게 실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덕흠 의원 논란,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논란 두 분 다 이제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재산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같이 묶었는데 같은 뭐 동료 의원 입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북한 변수하고는 다르게 각 정당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최대한 다 했다고 보시는지 뭐 앞으로 못했다면 뭘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박덕흠 의원 본인이 탈당을 해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당원도 아니지만 내가 와서 조사받을게요 하면 조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원래부터 강제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원이면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무기를 들고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조사가 한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탈당해 버리셨으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김홍걸 의원님은 그 민주당에서 그 정말 마음 먹고 만드는 윤리감찰단, 민주당 표현으로 민주당 판공수처라고까지 표현했던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틀 뒤인가 이낙연 대표께서 최고위원 긴급하게 소집해서 출당을 시켜버렸어요. 제명을 해버렸어요. 강제로 당직을 박탈을 해버리니까 조사 못하잖아요. 그게 꼼수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꼼수란 편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사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감찰단에 조사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당 지도부가 제명시켜서 결과적으로 조사 못하게 되니까 이건 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수진 의원은? 조수진 의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 너무 길어서 조수진 의원 말씀, 본인이 시인했죠. 부실 신고를 했다. 부실 재산 신고를 했다고 시인했고, 그런데 알고서 한 건 아니다. 그건 일정 부분 또 이해도 돼요. 저도 뭐 매번 해보니까, 재산 등록 해보니까 보좌진들 데리고 해도
늘 이렇게 좀 충분치 않다. 어디서 뭐가 좀 부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는 거고. 네. 또 이번에 그 등록 재산 이 차익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뭐 관계단체장을 했든지 그전에 국회의원을 했든지 다른 공직을 하면서 재산 등록을 많이 해본 분들인데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 보면은 처음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록돼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의이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예. 고의면 처벌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는 처벌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 이상직 의원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 충분히 지금 당에서 윤리적으로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에서 이제 그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명을 해서 사실상 조사를 막은 것 아니냐 또는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명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사를 좀 불응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러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조사를 불응하고 그러면 시간만 계속 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제명시키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뭐 직접 뭐 윤리감찰단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라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탈당을 해버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안타깝지만 박덕흠 의원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저희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또는 회사 문제 정상화되면 다시 복당하겠다. 근데 그게 안 되거나 또 심지어 어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뭐 기소된다거나 재판 결과 그렇게 나온다면 당에서는 이제 그런 복당 시도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 않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조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액수가 실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라서 11억?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하고 박덕흠 의원 관련돼서는 사실 박덕흠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보임까지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응 속도 그 전과 그 후 뭐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응 속도가 별로 그렇게 안 빨라 보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그래서 뭔가 당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하여튼 이 기회에 뭔가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요. 그 윤리위도 좀 강화하고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확실하게 그걸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 어젠가요?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검찰 쪽도 그다음에 판사 쪽도 좀 취재를 오랫동안 했었던 탐사보도 기자였는데 그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 검찰의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게 수원대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찰 개혁,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것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여야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검찰 개혁의 정의의 여야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의가 다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지 않는 검찰.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법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그러니까 뭐 야당이 잘못해도 수사해야 되지만은 정권 대통령과 그 친인척 주변 실세들을 포함해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잘못해도 직을 걸고 예. 내가 이거 수사하다가 목 날아갈지언정 수사한다. 내 자존심을 걸고 수사한다. 내 이름을 걸고 수사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그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 개혁은 그것과 반대죠. 반대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죠. 예. 이번에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정부 여당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사건 조사했던 검사들 예. 추미애 장관 인사에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반대로 했던 검사들은 다 영전시켰잖아요. 그럼 검사들 이 승진과 진급에 목매는 검사들 예.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내 직무를 처리해야 앞으로 내가 검사 정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지 예.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인사에서 찬밥 먹는지 다 보고잖아요. 그러면 예. 진짜 자존심 있는 검사는 그냥 막 소신대로 하다가 그냥 예. 쫓겨나든가 예. 아니면은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든가 예. 그러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검찰은 독립된 검찰이 아니고 중립적인 검찰도 아니죠. 그런 검찰 만드는 거는 검찰 개악이죠. 이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뭐 거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이 워낙 막대한 권한을 쥐었기 때문에요. 민주적으로 검찰이 좀 통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검찰에 비하면 사실 그 권한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찰 사이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법무부하고 검찰 사이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등을 통제하는 장치들을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대한 검찰 권한이 민주적으로 좀 통제받기를 원하는 입법자들의 그 의도와 취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동을 하는 부분을 무조건 다 그러면 다 이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그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부분하고 예.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과잉하게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가 관련된 사건이 감찰의 대상이 되자 진짜 보면 좀 이상하게 사건을 풀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낳고 있으니까 본인도 처음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그 언론의 유착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도 뒤에 빠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자꾸 이제 그 개입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사심의도 이제 수사심의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빠져라라고 얘기했던 지시 뭐 이런 거 분응한 근데 오히려 이런 거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정부도 우리 당도 그걸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근데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돼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또는 제 식구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수사 안 한다거나 그러면 누군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에게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수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좀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검찰을 견제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고 제19 감싸기도 못하게 하는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면서 하는 거 봤을 땐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들죠. 뭐 검찰하고 이렇게 완전히 한 몸이신가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 출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서도 공수처의 개념, 공수처의 취지 목적, 이게 또 다르다. 공수처라는 조직이 떴을 때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기본에 있어서 저희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똑같아요. 저희하고. 예. 검찰 비례했다. 그동안에. 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권한을 쪼개야 된다. 그거는 동의하세요? 분산시켜야 된다. 아, 그거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죠. 예. 그리고 그런 취지에 작용을 하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법무부에 의한 통제.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기존 법이었으니까. 예. 동의하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거는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태는 동의 안 하고 법무부라는 기관이 검찰을 통제해서 검찰의 큰 힘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고 분화시켜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 그래서 법무부가 잘 작동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검찰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예. 또 기존에 가진 검찰의 권한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분권의 기능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저희 생각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수처법은 예. 그렇게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 혀 같은 사람, 입에서 노는 사람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그 공수처장이 대통령 입에 혀같이 놓을 검사들을 또 임명할 수 있고 수사관들을 또 임명할 수가 있고 또 그 검사하고 수사관들은 사명감이랄지 직업적인 훈련이랄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채울 수도 있고 검찰보다도 더 위에 있고 검찰을 견제해야 하려면은 검사들이 봐도 저 사람 공수처 검사들은 우리보다 위에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 검사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울대 법대 교수도 인정 안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인정합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요. 예. 같은 기수 안에 있어도 우리 기수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법고시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해야죠. 모든 공직에는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아무나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수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검찰도 장악하고 공수처도 장악하고 정권이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전제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서 후보를 추천합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7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그 후보라도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7명 중에 6명요?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을 추천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2분의 후보 추천위원이 나 저 사람 싫어. 비토권이 있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엔 안보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대통령 임명하죠. 그죠? 근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별 말씀 안 하시고 비토권도 없는데요, 야당이.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서 그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특검이 가동되게 되면 똑같이 7인의 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구성이 똑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게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대신에 상설특검법은 차관이 들어가고요. 법원행정처 처장이 공수처의 경우에 처장이 들어가는데 상설특검법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똑같아요, 구성이. 근데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요. 그러면 상설특검법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보다 공수처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훨씬 더 독립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야당의 견제가 가능하네요. 근데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합의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불공정하다. 이게 편파적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검찰총장도 괜찮다 그러시고 그 비토권이 없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후보가 추천되는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비토권도 갖고 계시고 인사청문회도 거치게 돼 있는 왜 공수처에 대해서만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그러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달라고 제가 숱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여쭤봤거든요.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하시세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상설특검법 하에서 지금까지 특검은 거의가 여야 합의로 중립적인 여야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야당, 그 당시에는 민주당 한테 여야 합의로 추천권을 줬어요.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뭐 터치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비토권 있다고 견제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2명을 국민의힘이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비토권이 있겠죠. 야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 교섭단체 야당. 그럼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저기 열린민주당인가? 저기 위성정당 만들어지면 그거 하나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 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비토가. 두 개라야 비토가 되는 거니까. 2개라야 비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 표로는 비토가 안 되는 거고. 그건 좀 다르네. 그거를 걱정하시는. 두 개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제도적으로 줬으면 괜찮은데 야당 교섭단체에 줬는데 야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지난번에 20대 말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 패스트트랙 할 때 야당이라고 했는데 여당하고 손잡고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정의당하고 뭐 다 해가지고 야당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4+1 협의체인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 야당이 무슨 야당입니까? 여당 손들어주는데 여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는 야당이 야당입니까? 야당이라는 규정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수단체를 그러니까 유성 교수단체를 만들게 되면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거 지금 박탈하는 법안 내놨잖아요. 박탈하는 법안 내놨잖아요 지금. 백혜련 의원도 내놓고 뭐 여러 김용민 의원인가도 내놓고. 이러는 상황에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170석으로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박탈할 수 있는데 법 통과시켜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데 야당에게 준 두 자리 금방 회수해서 빈손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법안까지 내놓는 이런 정치 환경에서 그게 어떻게 보장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박탈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제가 좀 잘못되셨는데요. 지금까지 특검들이 꽤 많이 시행이 됐는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설특검법은 법은 있는데 시행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예를 든 이유는 이 법 자체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요. 그런 불안감, 지금 말씀하시는 뭐 교섭단체의 변화라든지 위성 정당을 만들 것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셨다면 또 그런 걱정 지금 하신다면 이 상설특검법도 비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건지 마음속으로 여야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과 제도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특별다수 결의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영방송의 특별다수 결의제의 논의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과거에 이거는 국민의힘의 원죄가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실제로 이제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고 파업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어요. 프리덤하우스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린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녹색이었는데 노란색이 됐어요. 그게 국경 없는 기자회도 마찬가지고 프리덤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2010년도에 방송 3사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장악에 관한 그 내부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 굉장히 그 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특별다수 결의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좀 개혁이 되려면 뭐 어떻게 좀 확실한 사람이 나타나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뽑히면 이걸 다시 공수처장으로 돌려버리면 온건 합리주의자가 만약에 이제 비토권이 주어졌다. 야당의 비토권이 주어졌다. 누구든지 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간에 비토권이 주어졌으면 온건 합리주의자라는 사람은 결국은 공수처장에 임명된 온건 합리주의자는 결국은 검찰 편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 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러니까 검찰의 현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예. 근데 또 힘을 갖고 있으면 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빼는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공수처 같은 그 기구를 만들 때 이게 똑같이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예. 그런 이제 접근은 필요하죠. 그런데 좀 전에 KBS 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게 좀 뜨끔하시죠? 아니요. 저 할 말 많은데 예. 왜냐하면 그 지배한다는 거는 예. 인사권자를 통해서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내부 조직이 스스로 또 지배권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검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조를 예. 통해서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윗사람이 정권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 국민 공공의 기관인 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도 막아야 되지만 그걸 배제해놓고 이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통해서 또 어느 조직이 또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 구조도 그거는 불공정한 구조예요. 그것도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검찰 같은 경우에 예.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총장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검찰의 기수 문화랄지 검찰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맞고 그런 거는 뭐 정치적 사건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안이지만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도 개혁돼야 되고 근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예. 이게 과연 윤 총장이 이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주미애 장관이 와서 윤 총장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식물 총장 만들어 놓고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상황에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그 검사장을 총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적폐청산에 칼자루 맡겨둬가지고 무소불위로 칼자루 휘두를 때 예. 그리고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뭐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 윤 총장이 이 검찰로서는 정점이었죠. 예. 지금은 아시지 않습니까? 손발 다 잘리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검찰의 실제 실권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고 그리고 그 뒤에서 백업해서 인사로 뭐로 다 받쳐주는 주미애 장관이 검찰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자기 장모 사건이라고 해서 뭐 이게 왜곡한다?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저 기자로서 취재를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예.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 예.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무슨 힘을 해서 휘두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어차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다음에 문제다. 예, 그러니까 예. 다음에 그 누가 오더라도 뭐 개인이 총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이제 아까 제 모두에 말씀드린 개인이 와서 뭐 좀 자기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 그걸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개성적 이 견해를 가지고 고민해야죠.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님이 윤석열 총장 가조국 사건에 관해서 민주당 입장 짧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뭐 저도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본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수사가 안 되다가 최근에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뉴스타파나 이런 매체에서 보도도 있고 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보통 검찰이 수사 안 하다가도 국정감사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아무래도 눈치를 봤겠죠. 눈치를 봤을 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루기 어려우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정말 제 식구 감싸게 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그 제 식구가 식구 중에 식구인 총장인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계속 저희들도 살펴보고 좀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뭐 여러 이슈들 쭉 살펴봤는데 밥상머리에 올릴 즐거운 뉴스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괜히 송구스럽습니다. 추석 후에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두둥실 떠오르기를 바라보면서 이슈 오도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명절 되십시오. 예. 좋은 명절 되세요.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